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6% 오른 데 이어 7%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에 경기가 후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밤사이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8% 이상 하락하며 배럴당 $100가 무너졌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2배가량 많은 18,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지난주 주간 확진자 수는 1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역을 하루 앞둔 해군 병사가 동기와 후임들에게 이른바 전역방이란 명분으로 집단 구타를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군 당국이 가해 병사들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공기관이 주관한 연구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수억 원을 지원받은 업체들이 기술 개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았고 정부가 주관하는 다른 연구 사업에도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강 하구에서 신원 미상의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숨진 경위와 함께 범죄 연루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 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 등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달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경선규칙 변경 문제로 내용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논의에 나섭니다. 무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를 기록했지만 앞으로 더 올라 7%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고물가가 이어지며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거란 위기감도 커졌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첫 6%대 물가. 숨 돌릴 새도 없이 7% 돌파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상승 속도를 유지한다면은 7%대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까지만 해도 3%대였지만 단 넉 달 만에 6%대로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물가를 순식간에 끌어올린 주범인 석유와 곡물 가격이 진정될 기미는 보이질 않고 전체 산업과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와 가스 요금은 이번 달부터 본격 인상됐습니다. 비교적 보수적인 OECD마저 내년 1분기 국제유가를 지금보다 15% 정도 높은 $130 선으로 내다봤고 3분기 곡물 수입 가격은 직전 분기보다 10% 이상 뛸 전망입니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물가에 취약한 여름철 농축산물 가격이 요동치고 외식과 함께 여행이나 여가 수요도 회복하며 물가 상승을 부채질합니다. 고점은 제 생각에도 6%대 후반이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게 최근에 환율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흐름이 지금 수준보다 더 올라가면 7%대도 걱정은 고물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가 소비와 투자 여력을 줄이며 성장의 발목을 잡을 거란 우려 속에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겹치는 최악의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물가 대응을 잘못해서 고물가를 계속 용인하게 되버리면 내년부터는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둔화와 맞물려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빠르게 물가 기대 심리를 좀 낮추는 것이 이미 유류세를 최대 한도로 내리는 등 정부 대책은 사실상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계속되는 고물가와 뒤따를 금리 인상으로 서민 경제 부담은 갈수록 커지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가 고조되면서 고공행진하던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8.2% 떨어진 $99.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5월 11일 이후 거의 2달 만입니다. 국제 유가가 크게 내려간 것은 향후 경기 둔화나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수요가 함께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 현장에 나가 직접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 정도 상승하고 전 세계가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는 등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공공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서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18,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18,606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보다 8,700여 명, 2배가량 늘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 유행세가 최근 반등세로 전환된 데다 주말에 줄었던 진단검사 수가 다시 늘면서 확진자 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백신 4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방역 상황이 변하면서 백신 4차 접종에 대한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되며 구체적인 접종 계획과 일정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증가세로 전환된 데는 백신 접종과 오미크론 유행 때 자연 감염으로 획득한 면역이 시간이 지나서 약화된 것이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해군 병사가 전역하기 전날 밤 전우들로부터 전역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무려 2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른바 전역방을 당한 건데 어깨 인대가 끊어지는 등 크게 다쳐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해군에서 전역한 22살 A씨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습니다. 오른쪽 팔을 올려보지만 완전히 펴지지도 않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팔까지 온몸에 멍이 들었고 어깨인대까지 끊어져 상해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A씨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건 전역을 하루 앞둔 지난달 16일 밤 강원도 동해에 있는 해군 1함대 산하부대 생활관에서 동기 4명과 후임 3명에게 이른바 전역방 명목으로 구타를 당한 겁니다. 맞긴 싫었어요. 그래도 살살 하겠지 싶었죠. 그래도 오늘만 처음에 내 저녁이니까. 전역방은 전역을 앞둔 병사를 상대로 한 병역 내 오랜 부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역 전날 밤 사회로 복귀하는 걸 축하하고 헤어짐의 아쉬움도 나눈다는 의미로 후임병들이 집단으로 때리는 겁니다. 보통 장난스럽고 짧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A씨에게는 밤 10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무려 2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병사들은 다른 내무실로 이동해 술을 못 마시는 A씨에게 몰래 들여온 술을 억지로 먹이면서 구타를 계속했습니다. 후임이 좀 가지고 있던 그 술을 꺼내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자기가 군생활 좀 잘했던 애들한테 주는 거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 술에 만취한 A씨가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저녁날 아침에도 깨지 못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전역방 사태가 상부에까지 보고됐고 해당 부대는 급하게 A씨 부모를 불러 상황을 설명하는 데까지 번진 겁니다. 건강하게 이제 거수경례 받고 엄마랑 이제 사진 찍고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냥. 해군은 폭행을 주도한 4명을 군사경찰단에 인계했고 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병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향후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부들이 이런 전역방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암암리에 그냥 병사들끼리 하는 일종의 풍습 같은 것이라고 치부하고 가만히 두는 것이죠. 앞서 지난 2008년 육군부대에서도 전역을 앞둔 병사가 폭행을 당해 비장 절제 수술을 받는 등 전역방은 대표적인 병역 내 가혹 행위로 꼽혀왔습니다. 전역을 명분으로 때리고 음주를 강요하는 폭력적인 악습.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수억 원을 지원받은 업체가 알고 보니 관련 기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아 정부 지원금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할 처지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돌연 평가 결과가 수정되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른바 스마트 공장 기술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 노하우를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콘텐츠 제작 기업인 A사와 생산 자동화 시스템 업체인 B사 등 3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려 지원했고 사업자로 선정돼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 기간 2년이 지난 뒤 올해 2월 진흥원은 세 회사를 상대로 평가에 착수했는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현장 실사 결과 이들 회사가 개발했다던 기술이 온데간데 없었던 겁니다. YTN이 확보한 평가서를 보면 이들 업체가 개발하기로 한 지식 공유 시스템은 프로그램 소스 등을 아예 확인할 수 없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업체가 제출한 연구 노트는 개발 과정을 보여주기보단 해당 기술에 필요한 요건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물이 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진흥원은 그러면서 이들 업체에 대해 낙제에 해당하는 극히 불량 판정을 내렸습니다. 극히 불량으로 판정되면 지원받은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반납해야 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다른 연구 사업 참가도 제한되는 등 강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에 세 회사는 현장 평가가 불공정했다고 반발하면서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중기부나 기정원이 담당 간사나 팀장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면 그분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하지만 이의 제기에 따라 열린 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들 업체의 사업 수행 성과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정 결과는 돌연 극히 불량에서 미흡으로 완화됐습니다. 과제는 성실히 이행한 거로 보이는 만큼 극히 불량 판정은 너무 과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판정은 정말 과제를 아무것도 안 한 과제들에 대해서 극히 불량 판정을 내리는데 과제는 실패이나 그래도 성실하게 수행했다라고 해서 미흡 판정이 난 상황이었거든요. 평가 결과가 상향 조정되면서 새 업체는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고스란히 지키고 향후 정부 사업에 계속 참가할 자격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진흥원은 성실성의 경우 정성적인 평가 영역이라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한강 하구에서 강에 떠내려가는 신원 미상의 남자아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숨진 경위와 함께 범죄가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폭넓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한강 하류에 있는 경기도 김포시의 전유리 포구입니다. 군사 분계선과 맞닿아 있어서 허가받지 않은 민간인은 접근이 어려운 곳입니다. 낮 12시쯤 포구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강 수면 위에서 남자아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한 10살 정도의 어린이더라고요. 그 어린이가 이렇게 엎어져서 이렇게 키가 한 1m 한 10이나 20 정도 그 정도 나갔다고요. 시신이 발견된 장소 인근입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서해 쪽에서 이곳 한강 방면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웃옷은 입지 않은 반바지 차림이었고 겉으로도 별다른 상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이미 상당히 부패해 지문 채취 등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최근 들어온 실종 신고 기록과 비교해봤지만 아직 신원을 추정할 만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과 신원 파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 이를 토대로 아동의 사망에 범죄가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두루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대전차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폭발한 지뢰가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이라는 건데요. 군 당국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뢰 탐색이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50대 굴착기 운전자가 숨진 강원도 철원 대전차 지뢰 폭발 사고. 군 당국은 철원군 주장과 달리 사고가 발생한 곳은 사전 지뢰 탐색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원군 요청으로 지난달 일주일간 공병대대가 지뢰 탐지 작업을 벌인 건 맞지만 사고 지점과는 15m 이상 떨어진 곳이라는 겁니다. 사고 단계 한 1위로는 한 400m 정도, 폭은 한 25m 정도 되는데 거기서부터 한 15m 떨어진 이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사고 목격자들과 마을 주민 사이에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현장에서 폭발한 지뢰가 한 발이 아닌 여러 발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들었거든. 3발이다 하고. 그러니까 3발인데 왜 한 발 조그만 미니 폭풍이 터졌다고 나가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지난 2016년과 2017년 발생한 대전차 지뢰 폭발 사고와 비교해봐도 건설기계의 파손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사고 당시 30톤이 넘는 대형 굴착기가 산산조각이 나고 가장 큰 굴착기 잔해가 100m 넘는 곳까지 날아간 상황. 주변 전신주도 파손돼 일대가 정전될 정도로 폭발 위력 또한 상당했습니다. 파인 거 이런 거 보니까 한 20m에서 한 30m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게 지뢰가 한 개가 터졌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폭발력이 너무 셌던 것 같아요. 해당 하천변 재해복구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늪지대와 풀숲 등으로 지뢰 탐색이 제한돼 번번이 미뤄졌고 지난달에서야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이달 20일. 만약 현장에서 지뢰가 발견되면 또다시 장기간 탐지 작업을 벌여야 하는 만큼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뢰가 발견이 되면 공사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혹시 작업을 하다가 지뢰가 나오면은 그걸 한 군데에 많은데요. 아니면 좀 풀숲으로 던져버린데 3발을 이렇게 많은 거를 굴삭기가 와서 그냥 밟아버린 거 3발이라고 그러더라고.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군 당국과 철원군 모두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경기도 군포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둔대 분기점 인근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화물차가 앞서가던 또 다른 화물차를 받은 뒤에 그 충격으로 인해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승용차 석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교차로에서 택배 트럭이 직진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승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과 승합차에 타고 있던 11명이 다쳤습니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 의결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맞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여 차례 의견 수렴을 거친 새 에너지 정책 방향은 전력 생산에서 2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하며 원전을 18기로 줄이려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합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이어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성희롱 논란이 제기되면서 새 정부의 인사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정권과 비교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홍열 후보자라든지 박순애 부총리 또 김승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그런 인사 실패라는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대통령님, 저희가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다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것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인사와 관련해 격앙된 반응을 보인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하겠다고 엄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기 모순을 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상임위가 구성이 되면은 그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검증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본인이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본인의 그런 전문성이나 능력이나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전 정부 인사인데 전 정부 인사 중에 훌륭한 사람 봤냐는 얘기는 자기 모순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욕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검찰총장 하신 고위급 인사 아닌가요? 자기가 자기를 디스하신 거 아닙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여야의 조속한 원구성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어제 비공개 면담에서 권 원내대표에게 원활한 국회 운영과 함께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대한 당부를 전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에서 얘기했다며 국민의힘은 못한다, 이제 민주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를 점령한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도네츠크주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보도에 유재복 기자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쉼없이 솟아오릅니다. 인적이 끊긴 거리에는 자동차만 폭발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달립니다. 엄청난 폭격으로 도시를 초토화한 뒤 병력을 투입하는 러시아군의 새로운 전술입니다. Надеюсь на то, что мир будет, что не будут стрелять, что можно будет ездить по улице спокойно, ходить по улице спокойно, можно будет на море уехать, хотя бы так. 루한스크주를 장악한 러시아군의 공격은 이제 도네츠크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군 장비와 병력 공급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도네츠크마저 함락된다면 러시아는 돈바스 전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Мы, как и зарождались с Луганском изначально, и вместе двигаемся дальше. И территорию нашу освобождаем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ну и, конечн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без которой это было бы. 참전한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러시아 하원은 나라 밖 군사작전을 지원할 물자 동원 체제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군사물자와 장비 도입, 무기 수리 등의 민간 업체를 강제로 동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함이 그제 중일 간 영유권 분쟁 섬인 센카쿠 열도에 바짝 접근해서 항해를 했습니다. 일본에 대해 무력 시위를 하는 건데 일본은 군사력 증강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7시 5분 러시아의 소형 구축함 한 척이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에 접근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중국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분쟁 지역입니다. 러시아 군함은 섬 주변 영해 근처까지 바짝 들어갔고 39분 뒤 중국 구축함도 뒤따라왔습니다. 중국 매체는 군함이 섬 주변 접속 수역까지 들어갔고 이것은 일본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일본이 제재를 가하자 위협용 무력 시위에 나섰다는 겁니다. 일본은 반발했지만 중국은 해당 섬이 일본 영토가 아니라며 나설 자격조차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钓鱼岛及其附属岛屿是中国的固有领土，中方舰艇在附近海域活动正当合法，日方无权说三道四。 앞서 지난달 러시아와 중국 군함은 각각 일본 열도를 에워싸듯 항해를 하며 일본을 위협했습니다. 지난 5월 말에는 중러 양국의 폭격기들이 독도 부근의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직후 시점을 노려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무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일본 정부는 군사력 증강 방침을 굳히고 외부의 위협을
군사 대국화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북한 핵 문제를 안고 있는 동북아시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까지 겹쳐 불안정한 상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기사는 고공행진하는 물가 관련된 소식입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24년 만에 6%대 물가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앞으로 더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는 그런 걱정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주위 둘러보면 오르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소비자 물가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고요. 앞으로도 더 높게 나올 거라는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분들이 가장 체감하는 건 가격표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가격표와 관련한 사진이 몇 개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닭갈비 가격을 보면 지금 가격표, 기존 가격을 가리고 인상된 가격을 덧붙여 놓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래쪽 사진도 함께 보시죠. 서울신문에 담긴 사진인데 한 종로구 음식점의 식사 가격입니다. 원래 기존에 8,000원이었던 거를 펜으로 쭉쭉 긋고 9,000원으로 올린다고 수정을 해뒀습니다. 아마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수정하는 경우는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손님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메뉴판이나 가격표 아예 전면적으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 교체할 비용마저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들을 보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고요. 이런 사진들 옆에는 7, 8월에는 물가가 더 오를 거라는 내용, 또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기사, 국민 고통지수가 산출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는 내용들 있어서 당분간은 시름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들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좋은 좀 정치적인 소식들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저희 다음 기사로 정치면 한번 보겠습니다. 참 갈등 관련된 내용들만 가득한 것 같아요. 먼저 여당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차례 연기된 국민의힘 당 윤리위가 이제 내일 열리게 됩니다. 네. 경향신문은 이 윤리위 개최를 앞두고 당이 갈라지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윤리위 절차가 시작된 후 윤핵관 세력 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윤리위가 자신을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할 경우에는 형사적 문제가 없어도 징계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조혜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명백한 증거 없이 당대표를 징계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공세도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배현진 최고위원, 김정재 의원 등이 SNS와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 대표를 비판을 했고요. 이인재 상임고문은 아예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퇴 결단을 내려달라고 SNS에 쓰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윤리위가 내일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지금 이 전대 규정을 두고 현재 룰을 두고 아직까지도 조금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정한 규정 일부를 지도부가 기존 규정으로 돌려놓으면서 갈등이 생겼는데요. 네. 안규백 의원이 전준 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고요. 의원 39명은 입장문을 내서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핵심이 됐던 건 본선에 나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를 가리는 예비 경선의 룰이었는데요. 전준희는 당 중앙위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서 컷오프를 하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 측에서 기존 규정대로 당 중앙위원 100%로 다시 돌려놓은 건데요. 전준희 측은 중앙위원들은 계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비대위 측은 이 후보가 많은 예비 경선에서부터 국민들이 변별력을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인지도 대결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민심은 본선에서 충분히 반영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최고위원 선거에 권역별 투표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우상호 비대위원장 오늘 지도부 회의를 소집해서 이 전대 규정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전대 룰에 따라서
후보자 간 유불리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예. 좀 적절한 조율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의혹과 수사가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기사는 어떤 내용 다뤘습니까? 네, 총 2가지 사건에 대해서 동아일보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크게 나온 기사인데요. 2019년에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 문제와 관련한 의혹 제기입니다. 당시에 공동경비구역 JSA 대대장이 탈북어민 북송 계획을 김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민감한 사안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대장에 대해서 육군징계위원회에서는 혐의 없음,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고요.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서면 경고에 그쳤다는 게 뒤늦게 확인됐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개입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던 기무사 소속 간부 2명이 2년 반 만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에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이라면서 8쪽짜리 내용을 공개한 바 있고요. 하태경 의원은 해당 문건이 최종본이 아니라면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최종본에서 모두 빠졌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문건을 작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기무사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루어졌고요. 네. 이 간부들은 바로 항고를 했는데 이 항고심이 계속해서 미뤄지다가 결국은 정권이 교체된 후인 이번 달에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무혐의로 나왔는데요. 네. 이 결론을 보면서 여권에서는 당시의 계엄령 문건 파동과 관련해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현 정부와 전 정부 간 충돌이 될 수 있다고 기사에서는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제목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방학 때 4시간에 90만 원, 음대생들의 한숨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연세대학교 음대의 한 방학 레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피아노 학과의 한 교수가 여름방학 때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한다고 했는데요. 이걸 공지하는 조교의 글에서 학부생은 전원 필수로 참여를 해야 되고 대학원생도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네. 학교 교과 과정과는 관계가 없는 교수가 자체 구성한 레슨인데 학생들에게 이렇게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한 겁니다. 게다가 수강 비용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4시간에 90만 원인데요. 네. 그마저도 1시간만 해당 교수의 레슨이고 나머지 3시간은 이 해당 교수의 아내가 맡았다고 합니다. 네. 외국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이긴 하지만 연세대 교수나 강사는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음대에는 이런 교수 레슨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다고 하는데요. 한겨레 신문은 이 교수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해당 교수, 학생들이 방학 때 연습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다소 강하게 참여를 독려했다면서 부담되는 학생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아내가 레슨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성은 자유라면서 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1학년 때 담당 교수가 한번 정해지고 나면 학부 내내 또 대학원까지도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마지막 내용인데요. 제목에 송강호, 박해일은 참패를 했는데 톰 크루즈는 왜 흥행을 했나라는 제목입니다. 영화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일단 진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치만 보더라도 확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현재 영화계에서 던져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한국 최초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 배우를 비롯해서 강동원, 배두나 등의 캐스팅으로 주목을 받았던 영화 브로커도 개봉을 했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영화 헤어질 결심 모두 다 흥행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브로커는 124만 명 정도, 헤어질 결심은 55만 명 정도가 현재 받는데요. 그런가 하면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탑건 매버릭은 벌써 350만 명 가깝게 봤다고 합니다. 네. 이런 모습을 두고 영화계에서는 코로나19와 OTT의 영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OTT로 충분히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모두가 알기 때문에 영화관에 갈 때는 가급적이면 블록버스터, 액션 같은 장르의 영화를 본다는 건데요.
15,000원 내고 2D 영화를 보느니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한 2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내고 4D 혹은 IMAX 이런 걸 보겠다는 관객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영화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들이 학내 청소 노동자들의 집회가 시끄러워서 고통받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낸 등록금으로 청소 노동자가 한 달 300만 원에서 400만 원에 이르는 월급을 받는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사실인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청소 노동자들의 요구는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을 400원 올리고 샤워실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학교 측이 넉 달째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꽹과리가 등장했습니다. 학생 3명은 이 집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3명의 청구액을 합치면 640만 원에 이릅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고 논란이 커지자 학생 한 명이 학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300에서 400만 원에 이르는 청소노동자 월급을 고려하면 자신이 청구한 배상액이 크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매달 모두가 같은 돈을 받습니다. 지난 5월 명세서를 보면 208만 2천 원이 찍혀 있습니다. 세금과 고용보험료 등을 떼고 난 실수령액은 194만 7천 원.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청소노동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대학 측의 비용까지 모두 합쳐도 300만 원 안팎입니다. 따라서 청소노동자 월급이 300에서 400만 원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집회를 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와서 음료수도 사다 주고 바카스도 사다 주고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 지지하는 학생들이요. 실제로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음을 모은 연세대 학생들은 현재까지 3천 명에 이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이 면허를 바꾸는 과정에서 자본 잠식을 숨겼다며 특별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이스타항공 측은 조속하게 오해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허위라고 지목한 건 지난해 12월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 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회계 자료입니다. 이스타항공은 당시 자본 총계가 2,361억 원이라 자본 잠식 상태가 아니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온 2021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402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항공사업법 제8조에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선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변경 면허를 신청할 때도 해당합니다. 제28조를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28조 1항의 사안에 해당이 되는지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시는지 여부에 대해서를 하려는 겁니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6월부터 유지 비용을 내지 못해 회계 시스템이 폐쇄됐기 때문에 당시 최신 자료인 2020년 5월 입력 데이터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2월 회계 시스템을 복구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대여비 등 예상할 수 없었던 결손금이 발생해 기존 수치와 차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정상 회계 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회계 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이러한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20년 3월 경영난을 겪으면서 모든 노선을 운항 중단했다가 최근 상업비행 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운항증명 승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조사로 승인이 미뤄지면서 운항 재개 시점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성착취물을 팔아 번 돈을 숨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20만 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유통한 죄로는 단 1년 6개월 징역에 그쳤고 미국 처벌도 피했었는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여전합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사이트에 올라온 성착취물은 20만 개 이상, 범행 대상에는 생후 6개월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먼저 범죄를 포착한 미국의 의뢰로 손정우는 우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확정된 형량은 고작 징역 1년 6개월.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를 직접 수사해 기소하겠다며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직접 고발하면서까지 강제 송환을 막았습니다. 일부 고발 취하실 계획 있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요. 죄값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국 법정에 설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국내에서 재판받겠다는 속내였습니다. 결국 국내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면서 손정우는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다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로부터 2년 뒤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한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착취물을 팔아챙긴 4억여 원을 가상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 등입니다. 법원은 손정우가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치밀하게 범죄 수익을 숨기려고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형량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재작년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법원이 새 양형 기준을 마련했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손정우는 이전에 기소되고 형이 확정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상급심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우리 법이 손정우에게 정당한 죗값을 지우는 것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 많게는 60mm가 넘는 등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꽤 크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3도, 대전은 26도, 부산은 24.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대전과 광주는 34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가 고조되면서 고공행진하던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달러와 초강세, 국제 금값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8.2% 떨어진 99.5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럴당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5월 11일 이후 거의 2달 만입니다. 런던 아이스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배럴당 9.5% 급락한 102.77달러로 5월 10일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경기 침체 또는 둔화로 에너지 수요가 함께 위축될 것이란 전망에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한때 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던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도 최근 4.80달러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도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 달러와 초강세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2.1% 떨어지면서 1,800달러 선이 무너졌고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9월 인도분 은도 2.8% 급락해 지난 2020년 7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최저가로 마감했습니다.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가 2002년 11월 이후 거의 20년 만에 최고로 치솟으면서 달러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을 끌어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가 초래될 경우 브렌트유가 올해 연말까지 배럴당 65달러 선까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6%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승세라면 올여름 7, 8%대 상승도 배제할 수 없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상승 속도를 유지한다면은 7%대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지속된다고 뭐 이렇게 그거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국제 유가 상승 또 에너지 가격 상승이 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 공업 제품 더 나아가서는 외식 품목의 어떤 재료비 인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만만치가 않은 거죠. 대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수단과 폭이 작은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여당에서는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을 하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합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당정이 시급하게 챙겨야 할 물가 등 민생 안정 대책과 규제개혁 관련 입법, 정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존치 필요성이 줄었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정보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를 줄일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위원회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총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15주 만에 늘었습니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큰 BA.5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유행이 증가세로 전환된 겁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가 18,000명을 넘어서 40일 만에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추이를 보면 유행 증가세는 더 뚜렷합니다. 최근 주간 확진자는 6만 명에 달해 전주 대비 20% 넘게 늘었습니다. 1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 3월 넷째 주 이후 처음 1을 넘어 유행 확산세를 나타냈습니다. 면역 회피 가능성이 높은 변이 BA.5의 검출률 증가, 면역력 감소 등으로 인해서 예측을 상회하는 수준의 재확산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세부 변이인 BA.5 국내 검출률은 24.1%로 직전 주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현재 국내 우세종인 BA.2와 비교하면 전파력은 35%, 면역 회피력은 3배나 큰 것으로 파악돼 확진 규모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만간 우세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유행의 확산 속도가 조금 빨라질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증도가 더 큰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환자 증가세에 따라 위중증 사망 피해가 늘어날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피해가 급증하지 않고 의료체계 여력도 안정적인 만큼 당장 거리두기나 입국 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유행 상황 변화에 따라 백신 4차 접종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되면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18,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18,606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보다 8,700여 명, 2배가량 늘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제 발표된 이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6%로 나왔습니다. 24년 만에 이제 6%대에 돌입을 한 건데 대체 물가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지금 통계청조차 정부조차도 물가가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 7에서 8%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그 최근에 이제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한 방송사에서 6% 물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을 하면서 네. 파장이 좀 컸죠. 긍정적으로 보면 시장 참여자들, 이제 소비자들에 하여금 사전 예방적 성격이 좀 있어요. 네. 물가가 조금 불안하니 조금 씀씀이를 좀 줄여주시고요. 뭐 이런 시그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특히나 6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 달간의 상승폭이 점점점 커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난달 물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물가를 가장 크게 자극한 게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공요금이에요. 네. 공공요금이 4월, 5월에 인상이 됐거든요. 이게 거의 2자릿수 가까이 이제 부담을 주고 있는데 네. 지금 7월에 전기가스 요금은 아직 반영되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10월에는 동시에 또 오릅니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정부의 고위 관료는 사실 실물 지표를 가장 최신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결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좀 공공요금을 좀 분산해서 물가 상승률을 지금처럼 앞자리 숫자가 한 달여 만에 막 바뀌는 네. 그런 사태만 좀 막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물가의 정점은 하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네. 정점을 찍어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하락폭이 상당히 좀 미미해서 장기간 굉장히 고물가가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거든요. 네. 그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금 10년 내 최악이에요. 네.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게 기름값 좀 잡아주세요. 네. 10명 중 8명의 소비자가 앞으로 1년 정도 더 기름값 걱정됩니다고요. 네. 두 번째가 뭐냐? 농축수산물이에요. 장바구니 물가 너무 불안합니다. 네. 세 번째가 공공요금입니다. 아마 이걸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물가가 이미 정점이 아직 아니라고 하고 이미 인상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그럼 다음 주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뭐 빅스텝 단행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지금 정부의 스탠스나 한은의 스탠스를 보면 7월 내지는 8월 타이밍의 문제일 뿐 빅스텝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어제 특히나 IMF 이후 최고의 물가 상승률 6%를 접했기 때문에 더 네. 빨라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7월 13일 금통위에서 빅스텝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2단계 금리 인상은 기본 전제로 깔고 8월에도 2달 연속 빅스텝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심상치 않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수업료, 톡톡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네. 경기 침체와 실업률이 치솟을 수 있다는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부에서는 아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좀 하반기에 금리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 하더라도 네. 굉장히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7월 26, 27일 FOMC 회의에서 6월에 이어서 자이언트 스텝을 가져갈 경우 한국은행은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네. 빅스텝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건 약간 중론인 것 같고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좀 많이 올려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니십니까? 지금도 물가를 올려야 된다고? 그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물가 때문에 돈을 풀기도 쉽지 않아요. 네. 그럼 한계를 포기해야 돼요. 경기를 포기하고 빨리 물가를 잡는 게 급선무예요. 네. 근데 물가를 잡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상당한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물론 매를 맞아도 먼저 맞는 게 낫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게 급선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보고서들이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하물며 국제 유가까지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이게 공급 측 요인,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선 공급 측 요인이 해결되거나 수요 측 요인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경기 침체를 반영한 상품 시장에서의 패닉셀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나타나고 있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 언제든지 다시 이제 이 불쏘시가 될 수 있는 화약고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은이 굉장히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에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물론 베이비 스텝으로 아장아장 걷는다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뭐 단기적으로 외환 보유액이 좀 많이 빠져서 단기 부채가 좀 비중이 높아서 그런 위험성보다는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금융시장의 혼란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을 웃돌면서 지금 정부가 정말 한은이 직접적으로 달러를 푸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석 달 연속 외화 고간이 지금 비고 있다라는 건 이 약탈적 그러니까 이 헤지 펀드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금융시장의 혼란 때문에라도 아마 한은은 계속해서 경기보다는 물가를 보고 통화 정책을 운영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급격하게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뭐 소비나 투자가 좀 위축되고 이자도 늘어나고요. 그렇다 보면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오버킬로 실물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던데 일단 오버킬이 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급격한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만에 하나 한국은행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꺼번에 2단계 금리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경우 1950년대 전후 처음입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했는데 그 부작용, 과도해서 그런 긴축이 과도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오버킬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가장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이제 가계부채 문제, 20, 30대 영끌했던 분들, 다중채무자들, 그리고 그동안 2년여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못했던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위험성이 좀 커지고 또한 이제 실물 경기,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건 취약계층이고 부자들은 뭐 해외여행 3번 갈 거 2번 가고 외식 3번 할 거 4번 할 거 이제 2-3번, 한두 번으로 이제 줄이면 되는 수준이지만 네. 이 정말 서민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줄고 그리고 앞으로의 물가 걱정 때문에 씀씀이를 줄여야 되거든요. 네. 이게 다시 경기 악순환에 이제 빈미를 제공하는 이른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 그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 정확하게 노무라 증권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노무라 증권이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한국을 포함한 미국, 유로존,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가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 노무라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IMF를 예측하면서 국내 대기업들 가운데 몇 군데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네. 예견했던 이제 투자은행입니다. 네, 걱정이 참 됩니다. 그 외환 보유 내용도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6월 외환 보유액이 94억 달러에 달한다는 지금 94억 달러가 줄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게 거의 외국인들이 네. 한국 주식 매도해서 네. 달러로 환전해간 그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곧달러, 그러니까 그 거의 한 12조 원 가까이 네. 지난 한 달 동안만 거의 12조 원 가까이 달러를 풀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 환율 전쟁 때문에 이 환율 방어하면서 고간이 이제 비고 있는데 이게 내일이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달러 고간이 이제 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만 94억 3천만 달러. 아마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12조 원 가량이 되는데요. 외환 보유액은 4,382억 달러로 낮아졌어요. 근데 이 하루 한 달 감소폭을 보면 우리가 이제 10년 단위 주기 위기설이 있는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었던 2008년 11월 이후에 13년 6개월 만에
가장 큽니다. 네. 그만큼 지금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을 오르내리니까 이게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구두 개입,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외환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구두 개입이에요. 처음에는. 구두 개입인데 구두 개입이 안 되면, 스무드 오퍼레이팅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직접 외환시장에다 달러 국간을 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동일해요. 네. 상단이. 근데 앞으로 7월에 역전이 불가피합니다. 미국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경우 네. 우리가 아무리 빅스텝으로 따라간다 하더라도 세계 달러급을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셀코리아는 좀 더 빨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외환국간이 비고 있다라는 건 이 헤지펀드와 같은 이제 약탈적 하이에나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빌미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만사부려 튼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제 물밑에서 오가고 있는 한미 통화 스와프, 기축 통화 국가와의 이제 이 마이너스 통장을 좀 만들어 놓는 것, 체결하는 것이 심리적 그리고 이제 외환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근데 외환 보유액이니까 약간 외화 비상금 같은 느낌인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크게 줄어들면 환율이 뭐 급락하거나 급등했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전 세계 한 9위권이에요. 그리고 단기 위채 부정도 상당히 좀 줄였어요. IMF 시절과는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은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 2단계 내지 3단계가 높아요. 네. 그런데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이 1,300원을 넘어서게 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워낙 심하다 보니 네. 지금 뭐 물론 한국은행은 현재 뭐 외환 보유고로는 이제 대외 충격 대응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 석 달째 지금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환율 불안이 지속이 된다면 이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아마 통화 당국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급락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 속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진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독립기념일로 월요일장 미국 증시 휴장했어요. 휴장했는데 이제 유럽 증시는 급락을 했고 네. 어제 아시아 증시도 이제 국가별 등락이 좀 달랐어요. 중국과 인도가 떨어졌지만 일본과 대만은 한국은 또 반등을 했는데 네. 일단 미국 증시를 보면 제가 이제 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미국 경기의 가장 큰 관심사는 2분기 경제 성적표예요. 네. 근데 이미 애틀란타 연방은행이 자체 준비한 추계 모델을 적용해 보니 2분기에도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1.6%, 2분기에 지금 아직 예상치입니다만 2% 넘게 마이너스 성장한다면 본격적으로 리세션, 미국은 경기 침체 국면에 돌입합니다. 자, 이 때문에 지금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또 이 뉴욕 증시에서 주목할 점은 네. 장단기 금리 격차가 역전이 발생했어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면 장기물은 급격히 떨어져요. 네. 이러다 보니까 단기물이 더 올라간 거예요. 이 시그널이 발생하면 12개월 이내 미국은 리세션에 진입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이 때문에 아마 장단기 금리가 이제 급락하면서 뭐 기술주 전반에 대해서는 그나마 호재로 작용을 해서 나스닥은 1% 넘게 반등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 약세장이 특징이에요. 네. 한 번쯤은 이렇게 기술 많이 떨어졌던 것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한 번쯤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네. 특히나 이제 유럽 증시의 경우에는 거의 3% 내외로 주요 지수가 다 빠졌거든요. 이건 세계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저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에너지 섹터는 네네. S&P 500대 업종줄 가운데 상반기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어요. 네. 가장 좋았는데 지금 고점 대비 에너지 가격, 비철금속 가격, 곡물 가격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상품 시장에서 패닉셀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 상품 시장이라는 건 현물이 오가는 시장이 아니야. 펀드 매니저, 기관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지금은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서 이걸 의미 있는 하락세인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공급 측 요인, 수요 측 요인은 변한 게 없어요. 단지 금융시장에서 상품을 이제 사고 파는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경기 침체 오면 야, 이 원자재도 안전수단이 아니야 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저희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에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 거래일보다 8.2% 떨어졌는데요. 100달러 선 밑으로 좀 내려갔네요. 그렇습니다. 유가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경기 침체가 유가를 끌어내줘서 다행입니다. 이제 푸틴이 못하는 일, 지금 경기 침체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 만에 거의 8% 넘게 떨어졌어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8월 인도분이에요. 이거 선물입니다. 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인 현물이고요. 네. 조금 시차를 두고 반영되긴 하겠지만 하락할 거로 보이고 브렌트유 역시 장중 10달러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이제 이 유가나 이제 각종 곡물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앞서 제가 이제 미국 국채 시장에서 나타났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또 이제 영향이 있지만 네. 앞서 이제 노무라 증권의 경우에는 앞으로 선진국들이 12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네. 여기 물론 뭐 한국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이제 이 통화 긴축의 이제 부작용이 그만큼 커지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제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건 각국 중앙은행이 과연 이 정도의 속도로 가파른 속도로 가는 게 과연 좋은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가장 먼저 이제 미국이 지금 리세션에 진입한 만큼 만에 하나 이제 2분기 경제 성적표가 나와서 리세션에 진입하게 되면 분명히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좀 국제 유가는 상승 쪽보다는 하락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전망은 엇갈려요. 모건스테인이 시티그룹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65달러 선까지지만 그러나 JP 모건은 좀 달라요. 네. 러시아 러시아 제재가 이어지면 러시아가 보복 수단으로 이제 오히려 원유 공급량을 줄이게 되면 국제 유가는 현재 3배입니다. 네. 네. 38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어서 전망은 서로 엇갈립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저희가 탈원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 늘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 탈원전을 폐기하겠다 공식화한 거죠. 아니 뭐 공약상부터도 탈원전 폐기를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 네. 수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구체적인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의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현재 한 27.4% 수준인 원자력 발전 비중,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하겠다라는 거고 이를 위해서 신한울 3호기, 4호기 건설은 재개합니다. 또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해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소형 원자로 개발인데요. 소형 원자로 개발을 추진해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원전 생태계 활력을 좀 보완하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2030년까지 30%까지 비중을 높이려 했던 이른바 이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재정립하겠다, 수정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여기에다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5대 기술 자립을 추진합니다. 수소차, 연료 전지, 수소 선박과 수소 터빈, 수전해 등 5대 수소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를 통해서 현재 한 81% 수준인 화석 연료의 수입 의존도를 오는 2030년까지는 한 60% 이하로 줄이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환경단체들 그리고 이제 야당은 좀 반발하고 있어요. 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로드맵이 좀 부재하다. 그리고 원전 수명 연장의 경우 안전성이 답보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원자력에 대한 지금 정부와 이전 정부의 차이점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 비율 화력, 그러니까 석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전 세계가 2050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간다라는 로드맵은 변화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초유의 위기 사태 때문에 다시 화석 연료로 회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은 따로 또 그 로드맵대로 가고 네. 당분간 일시적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는 것이지 완전히 이제 친환경 정책을 폐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 왜냐? 유럽은 이러면서도 화석 연료로 회귀하면서도 다시 탄소 중립세 자국에서 만든 이것이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한쪽을 폐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이슈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즈상 수상의 주인공 허준희 교수는 수상 확정 뒤에 YTN에 소감을 밝혀왔는데요. 의외로 소박한 일상을 꿈꾸며 앞으로도 차분히 연구에만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수학계 쾌거를 달성한 허 교수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네, 기분 좋죠? 네, 부모님이 특히 기뻐하실 생각에 저도 마음이 좋고, 일단 빨리 서울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생각에 들뜬 마음도 들고. 네, 젊은 학자에게 상을 주기 시작한 취지는 이제 30대에 상을 줘서 이제 40대, 50대에 뭐 특별한 뭐 경제적인 욕구나 아니면 명예욕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연구를 착실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준다.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상의 취지에 맞게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이제 수학을 늦게 시작하고 아주 어렸을 때는 수학에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연구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좋은 준비였던 것 같아요. 네. 얼핏 생각하면은 많이 구불구불하게 돌아온 길이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삶과 일상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빨리 이제 가족과 함께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다시 확립을 하고 매일매일 같이 루틴 반복하면서 연구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삶이 제가 가장 좋아하고 즐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이 모여서 원룸이나 모텔 등을 빌려 생활하는 걸 이른바 가출팸이라고 하는데요. 범죄의 온상이 되기 십상입니다. 경찰이 가출팸을 범죄에 이용한 일당을 붙잡았는데 10대 청소년과 장애인을 끌어들인 뒤에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버리거나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야심한 시각, 한 남성이 겁에 질린 듯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며 도로를 내달립니다. 야산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뒤 달아나는 겁니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21살 A씨 일당은 SNS에 돈을 벌 수 있고 숙식도 제공한다며 이 남자와 10대 청소년 한 명을 유인해 이른바 가출팸을 만들었습니다. 부산과 강원, 경북 등 전국 모텔을 돌며 함께 생활했습니다. 장애인과 청소년 명의로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통해 허위 게임 아이템 등을 판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당한 피해자가 100여 명, 피해 금액은 1,900만 원에 이릅니다. 그렇게 신고해봤자 어차피 달라질 거 없다고. 네가 뭐 나한테 뭐 신고를 하든 말든 어차피 내 할 거 아니고 나 이렇게 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약간 조롱하듯이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A씨 일당 3명은 청소년과 장애인에게 피해금을 찾아오게 하는 등 범행에 가담시키면서도 이들 앞에서는 가명을 사용해 신분을 감췄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장애가 있는 남성의 휴대전화와 계좌번호가 활용 가치가 없어지자 모텔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장애인 남성이 이들의 범죄 사실을 SNS에 올리자 차에 태워 끌고 가 인적이 없는 곳에서 폭행한 겁니다. 가출 청소년이나 가출인들이 이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걸 미끼로 해서 사람들을 유인을 하고 가출인 유인을 하고 계좌나 휴대폰을 명의로 만들어가지고 사기 범행에. 경찰은 A씨 등을 구속하고 A씨 일당에 속아 범죄에 가담한 다른 장애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 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종업원과 손님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아침 7시 50분쯤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30대 여성 A씨에게 마약 의심 물질을 섞은 술을 마시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함께 있던 손님 4명을 찾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10시 20분쯤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40대 남성 역시 주점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부검을 의뢰하고 함께 있던 손님들을 찾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내 초등학교의 어린이 활동 공간 상당수에서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국내 6개 시도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123개의 어린이 활동 공간을 점검한 결과 65.9%인 82개 학교에서 유해 중금속 등이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17개 시도교육청이 유해물질 검사를 제대로 하는지 살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14,700여 곳 가운데 4,700여 곳만 점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의 이름을 알린 배우 이정재 씨가 안기부의 암투를 다룬 영화 헌트로 감독 데뷔했습니다. 캐스팅부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절친인 배우 정우성 씨마저 4번이나 출연을 고사했다고 합니다. 제작 보고의 현장을 신웅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내가 모를 것 같아. 이정재 씨가 감독으로서 꼬박 4년을 공들여 제작한 첩보 액션 영화 헌트입니다. 주연 배우를 겸한 이 감독은 본격적인 상영을 앞두고 제작 보고회에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각본을 쓰는 것과 연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주저했고요. 뭔가 조금 더 용기를 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조금씩 더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감독은 23년 전 태양은 없다에서 호흡을 맞춘 절친 정우성 배우에게 제작 초기부터 출연을 부탁했지만 4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정 배우는 우리끼리만 즐기는 영화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현장에서 대화도 자제하며 날선 긴장감을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거리감을 두고 내가 참여 안 하더라도 과연 이정재라는 배우가 감독으로서 제작사로서 충분히 할 준비가 된 건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4번 거절했다. 남들보다 서너 배를 고생하는 친구가 안쓰러웠지만 끝까지 잘 해줬다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믿음. 네, 그래서 깐네 신혼여행 갔다 오고. 예. 주연과 동시에 처음으로 메가폰을 잡은 이 감독은 고된 작업이었다고 고백하며 팬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연출적으로 놓치지 않으려면, 이 장면에서 연기적으로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오히려 촬영 전서부터 고민을 했어야 됐었고요. YTN 신홍진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본사를 대구로 이전합니다. 티웨이 항공이 대구의 거점 항공사 역할을 맡으면서 새로 짓는 통합신공항이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허성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대구 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대구에서의 첫 비행을 시작한 티웨이 항공. 대구공항을 기반으로 성장한 지 8년 만에 본사를 서울에서 대구로 옮깁니다. 앞으로 대구 지역 항공 여객과 항공 물류 수요를 반영한 노선을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지역 인재 채용과 사회 공헌 활동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지원을 바탕으로 코스피 시장의 상장까지 했고요. 대구 공항 그리고 대구 시민들의 발걸음을 더욱더 편리하게 하고자 노력을 더욱더 할 겁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티웨이 항공 본사를 유치하는 데 공을 들여왔습니다. 2030년 완공 예정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거점 항공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티웨이 항공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선 개설과 운수권 확보 등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 50년 미래를 만들어줄
통합신공항의 첫 출발이 TA항공사 대구 본사 이전입니다. 대구 경북을 거점으로 하는 새로운 항공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항공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어졌죠. 티웨이 항공은 2019년 기준 대구공항 국제선 노선 점유율의 69.5%를 차지하고 국제 여객의 52%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적극적인 노선 개척에 힘입어 대구공항은 연간 이용객 467만 명의 국내 4대 국제공항으로 성장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거점 항공사 역할을 맡아 중장거리 노선 개설과 항공 정비 사업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오늘 아침도 날이 무척 끈적합니다. 밤사이 서울 기온이 26도 선에 머물면서 사흘째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 3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여전히 체감더위는 심하겠습니다.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시고요. 한낮에 장시간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늘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는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에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 많게는 60mm가 넘는 등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소나기의 특성상 기습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으로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9도, 대구는 26.4도로 후텁지근합니다. 한낮에는 폭염특보 속에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32도, 대전과 광주는 34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무더위 속 낮 동안에는 강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요.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